2024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왼편 한백양. 지부 왼편에는 오래된 빌라가 있다. 오랫동안 빌라를 떠나지 못한 가족들이 한 번씩 크게 싸우곤 한다. 너는 왜 그래? 나는 그래. 오가는 말의 흔들림이 현관에 쌓일 때마다 나는 불면증을 지형적인 질병으로 그 가족들을 왼손처럼 서투른 것으로, 그러나 아직은 희망은 있다. 지부 왼편에 있는 모든 빌라가 늙은 새처럼 지지배배 떠들면서도 일제히 내 왼쪽 빌라의 편이 되는 어떤 날과 어떤 밤이 많다는 것. 내 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직 잠들어 있을 내 편을 생각한다. 같은 무게의 불면증을 짊어진 그가 내 가족이고 가끔 소고기를 사준다면 나는 그가 보여준 노력에 편이 되겠지. 그러나 왼편에는 오래된 빌라가 있고 오른편에는 오래된 미래가 있으므로 나는 한 번씩 그렇지 하면서 끄덕인다. 부서진 화분에 테이프를 발라두었다고 다시 한번 싸우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하고 뭉그러진 바람이 밀려든다. 밥을 종종 주었던 길고양이가 가끔 빌라에서 밥을 얻어먹는 건 다행이다. 고양이도 알고 있는 것이다.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은 싸운 후에도 편이 되어주는 걸 멈추지 않는다. 이 시는 심사평을 좀 먼저 볼게요.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심사평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 읽기를 즐기고 시를 쓰는 것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건 역시 노력과 수고를 요청하는 밀도와 깊이에 기반할 때 더 매혹적으로 삶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마디로 아는 만큼 배우니까 공부를 해야 시가 더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기는 것도 재밌는 것도 뭔가 애를 쓰지 않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키울 수가 없어요. 뭐든지 관광 갔을 때 특히 그렇죠. 관광 갔을 때 모르고 가면 그냥 건물만 보고 오게 되는데 공부를 하고 가면 정말 많은 그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죠. 완전히 커요. 어디 관광지를 갈 때 그냥 가면은 그냥 이상한 낯선 장소만 보고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 한번 봤다 또는 가봤다라는 어떤 기억만 있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관광을 가더라도 많이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로 시 읽는 기쁨을 크게 하려면 역시 여러분들처럼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여기 심사평 조광석 평론가와 정호승 시인께서 이렇게 심사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잘 아시지만 저는 심사평을 웬만하면 좀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심사평 자체는 잘 봅니다. 근데 소개는 각자 보시도록 잘 소개를 안 하죠. 근데 이건 아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심사자들이 지적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소한 일상, 그렇죠. 소소한 일상을 담담한 어조로 스케치하는 경쾌함은 있지만 부박함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죠. 작은 일들, 그런 작은 일들을 담담한 어조로, 그러니까 담담한 어조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게, 냉정하고도 뭐 큰 냉정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감상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스케치하는 경쾌함은 있지만이라고 했는데, 이 시가 경쾌하게 쓰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부박해지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부박, 그러니까 경솔하고 천박해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가 경쾌하게 쓰여지면 되게 잘 썼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지만, 네, 그렇게 경솔해진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그럴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고 장황한 경우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 멋있게 쓰면은 알맹이가 없고 뭐 내용이 없다는 거죠. 멋있기만 하고. 그러면 장황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멋있는 말 너무 쓰지 말라는 거죠. 네, 알맹이 있는 말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알맹이 있는 말.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장을 만들고 행과 연을 꾸미는 기술은 있지만, 한마디로 가로 안에 든 것은 다 제가 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미, 시적 형식미는 갖추고 있지만 단 한 줄에도 시적 진술의 맛과 힘이 담기지 않은 경우들이 그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적 형식은 문장이나 연, 행 이런 것들을 잘 배열하고 배치하는 것, 또 연 나누기, 행 나누기 이런 것들은 잘 시적 형식미는 잘 갖추고 있지만, 형식미만 갖추고 바로 이거 시적 진술이나 시적인 힘, 한마디로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시의 언어는 시적이어야 되고 시적인 맛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가 언어적으로 시적인 맛과 시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만 잘 갖추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시적인 맛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시구나 하는 맛. 네. 흥미롭게 읽히지만 전체적으로 시가 유기적으로 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도 있대요. 이렇게. 이야기는 막 재밌는 뭔가 좀 관심을 끄는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됐지만 중구난방, 그러니까 유기적이다 이 말은 틀이 딱 잡혀서 맥락이 하나로 확 이렇게 맥락이 하나로 이어지게, 그러니까 유기적이란 말은 기계로 본다면 없어도 되는 부품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품들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부품이 있다든가 또 기계와 상관이 없는 부품이 있다든가 하면은 유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맥락이 하나로 다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요새 이제 또 그 현대 시에서는 일부러 맥락을 깨기도 하죠. 네, 그러려면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들이 왼편을 당선작으로 결정한 경우, 오늘 이게 중요하죠. 왼편. 네. 지극히 일상적인 장면, 우리가 아주 시는 막 뭔가 대단한 어떤 그 주제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떤 시적 묘주가 왔을 때 또는 시적 발상이 탁 떠올랐을 때, 시상이 떠올랐을 때 뭐 그런 시를 쓴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 일상의 삶, 네, 삶을 소재로 해서 쓰는데 사유와 이미지의 적절한 결합, 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유와 이미지가 적절하게 결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것을 문제적 현장으로 내미는 솜씨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사유와 이미지의 결합이 적절해야 되고, 또 그 적절한 결합으로 문제적 현장, 그러니까 시적 주제 같은 걸 말하죠. 그것을 이야기, 장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내미는 그런 솜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핍진하게, 이 핍진성, 시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렇죠. 소설도 그러고 핍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핍진하면은 핍이 핍박할 핍자인데, 핍박할 핍자는 그 가득할 복자 앞에 책받침 들어간 거 있죠. 그리고 지는 그 참진자예요. 근데 핍박할 핍자가 가깝게 한다. 즉 실제에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실제에 가깝게 한다. 이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 이렇게 써요. 이렇게. 네, 핍박할 핍자의 참진자. 그래서 사실성에 가깝고 진정성 있게 전개되는 사려 깊은 성찰이 마지막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왜 움직였을까요? 이상하네. 이렇게 되네요. 컴퓨터를 잘 다루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감을 이끌어낸다. 시가 요즘 시들이 신춘문예 시들이 자연스럽게 공감을 이끌어내질 못하는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건 아마도 그 시대가 소통이 잘 되는 시대는 아니죠. 공감이 잘 되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인 것 같아요. 시대가 반영돼서 좀 공감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자연스럽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인상적이다라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공감하려고 아주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 이 시는 해설을 어구 하나하나는 해설하면은 해설이 시를 망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자세한 해설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안 해도 잘 이해되실 거예요. 이 시는 공감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왼편, 제목이 왼편이에요. 왼편. 왜 하필 왼편일까요? 우리가 좀 정치적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사회적 이데올로기, 정치는 빼고 사회적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왼편 하면은 어떤 느낌이 오는지, 좀 오른편 하면 약간 기득권적 느낌이 오죠. 왼편 하면 기득권이 없는 쪽 느낌이 있고, 네, 그래서 왼편은 뭔가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자기가 기득권이 없으니까, 네, 또 그런 어떤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죠. 그런데 또 오른편, 그러니까 기득권 측에서는 현재 질서가 마음에 들겠죠. 그래서 현재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진보적인 측면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약간의 그런 느낌이지, 이 시에서 그런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집의 왼편에는 오래된 빌라가 있고, 오랫동안 빌라를 떠나지 못한 가족들이 한 번씩 크게 싸우곤 한다. 저는 이 한 번씩을 이렇게 띄어쓴 것에 참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한 번씩 띄어쓸 일이 별로 없죠. 항상 붙여 쓰죠. 이제 붙여 쓰면
상황이 됐을 때, 뭐 기회가 됐을 때, 옛날에 뭐 언젠가 뭐 이런 뜻이에요. 미래 언젠가 또는 과거 어느 날, 과거 언젠가 또는 뭐 시험 삼아 뭐 또 기회가 됐을 때, 뭐 상황이 되어서 이런 느낌일 때는 항상 붙여 쓰죠. 그래서 한 번이 띄어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띄어쓰는 거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는 개념일 때, 네, 세는 개념일 때는 띄어서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띄어써 놨어요. 세는 개념으로 이렇게. 네,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1년은 사유 그죠? 왼쪽과 왼편이라는 말하고, 그죠? 오래된 빌라란 말, 왠지 좀 가난한 마을일 것 같은 오래된 빌라, 뭔가 좀 초라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그래서 사유와 아까 그 심사평에서 나왔듯이 사유와 이미지의 적절한 결합, 뭐 이런 게 굉장히 아주 수일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서민들의 어떤 고단한 삶과 일상 또는 그 고단한 삶의 모습을 표현한 듯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네, 가족들이 싸울 때 한 번만 싸워야지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면은 그건 굉장히 악의적이고 그냥 악의를 품은 적이죠. 원수. 네, 원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한 번 싸우고 말죠. 여기서 이렇게 가족들의 싸움이니까 한 번씩 크게 싸우고 난다. 진짜 한 번이라는 뜻으로 썼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래? 나는 그래. 오가는 말의 흔들림이 현관에 쌓일 때마다 나는 불면증을 지형학적 질병으로 그리고 그 가족들을 왼손처럼 서툰 것으로. 이거는 이제 그 지형학적 질병이란 말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지형학적 질병이래요. 이 부분 보고 참 코믹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삶이 힘드니까 자꾸 부부싸움하고 가족들끼리 싸우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이 잠을 못 자겠죠. 네, 그래서 지형학적 질병, 풍토병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네, 그리고 또 왼손처럼 서툰 것으로, 이 말은 소통이 서툴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서툰 것으로 라고 해요. 왜 싸울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싸울까요? 사람들은 자꾸 싸우죠. 근데 그건 옛날에는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해갖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정말 하는 걸까? 그거는 좀 불어로 좀 적어드릴까요? 코기토 에르고 숨. 이거 하나 전문 용어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합니다. 네. 독일어는 Ich denke also bin ich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있거나 정신세계가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뇌라는 물질의 작용일 뿐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정말 하는 게 아니라 뇌가 그냥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니까 자크 라캉은 또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없는 곳에서 생각하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라고 해요. 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언어로 생각을 하잖아요. 언어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또 그 논리 철학 논고, 그러니까 그 뭐야,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미국, 원래 미국이 아니죠, 오스트리아인가 그러죠.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말하죠. 언어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그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말했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하니까 혼란에 빠지고, 또 의도와 상관이 없는, 우리 마음과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언어 한계가 넓으면 우리의 세계도 세계의 어떤 한계도 넓을 텐데, 세계의 한계가 좁으니까 우리는 의사소통에 서툴고, 네,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렇게 왼손처럼 서툰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려면, 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해량한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네, 생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그 사람도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겠죠. 네. 특히 가족들끼리는 생각을, 우리 서로 막 우길 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막 절대 그냥 양보 못 한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특히 화나고 열받는 거, 이거는 생각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감정을. 그러나 아직은 희망은 있다. 이 은, 이렇게 조심해 주세요. 은은 강조, 차이, 구별, 차이를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있다라고 차이를 두는 거고, 희망은 있다라고 했죠. 또 보통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주격조사 쓸 텐데 차이 보조사를 쓴 거는, 네, 다른 것도 없는데 희망은 있대요. 여기 굉장히 서러운 말 같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없는 게 다 없어요, 다. 그리고 근데 아직은 있는 거, 미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희망은 있다고 그래요. 희망. 네, 그 영화 타짜에서 김혜수가 처음에 그 말하죠. 저 도박판에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뭐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화투, 꽃을 가지고 싸운다. 말이 참 예쁘죠? 그런데 도박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희망이랍니다. 이렇게 탁 던져요. 네, 그 굉장히 매력적인 그 첫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 희망이라는 거,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했는데 미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희망이 있어서 산다고 해요. 근데 그게 희망이 헛된 욕망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부 왼편에 있는 모든 빌라가 늙은 새처럼 지지배배 떠들면서도 일제히 내 왼쪽 빌라의 편이 되는 어떤 날과 어떤 밤이 많다는 거. 네, 가족들은 지지고 볶고해도 내 편이라는 거죠. 내 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잠시만요. 내 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직 잠들어 있을 내 편을 생각한다. 같은 무게의 불면증을 짊어진 그가 내 가족이고 가끔 소고기를 사준다면 나는 그가 보여준 노력의 편이 되겠지. 좀 우리가 웃음을 짓게 하는 말들이 참 많죠. 네. 막 싸워서 오가는 말에 흔들림, 저 위에서 말하는
오가는 말에 흔들림이 쌓여도, 그러니까 감정이 쌓이겠죠. 서로 감정 섞인 말하면. 정성만 보여줘도 그냥 쉽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에는 오래된 빌라가 있고 오른편에는 오래된 미래가 있으므로 나는 한 번씩 그렇지 하면서 끄덕인다. 여기도 한 번씩을 띄었었네요. 네, 네, 이렇게. 근데 또 여기서 한 번은 다시 한 번은 또 붙여 쓰고 있어요. 네, 원래 일반적인 글에서 한 번을 띄었을 상황이 잘 없어요. 네, 거의 다 붙였으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시험 삼아 이런 느낌일 때 이거는 항상 붙였어요. 부서진 화분에 테이프를 발라두었다고. 다시 한번 싸우는 사람들로부터 따뜻하고 뭉그러진 바람이 밀려든다. 밥을 종종 주었던 길고양이가 가끔 빌라에서 밥을 얻어먹는 건 다행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고 볶고 사는데 이게 뭐 왼편에는 오래된 빌라, 그죠? 지형학적 질병이 있는 곳이죠. 네, 그런 지형학적인 질병이 있는 곳, 네, 그런 곳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한 정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합니다. 네. 부서진 화분에 테이프를 발라두었다고. 어이구, 저 여기 지금 또 읽었나요? 네, 이렇게 다행이다. 고양이한테 밥도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고양이도 알고 있는 것이다.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은 싸운 후에도 편이 되어주는 걸 멈추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 간에는 싸워도 뭐 증오를 갖거나 혐오를 갖거나 그러진 않죠. 또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특히 유명한 사람들,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이나 또는 정치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범죄자들, 유명한 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물론 뭐 싫을 수는 있겠죠. 비판할 수도 있고 뭐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그냥 싫어요. 이러면은 내가 잘못된 겁니다. 막 싫은 감정이 있죠. 이렇게 막 증오, 혐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고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대상을 바라볼 때 올바르게 볼 수가 있겠죠. 내 마음속에 증오와 혐오의 감정이 있을 때는 절대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오,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런 감정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리더십이 좋다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국민들이 아주 대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특히 정치인들 직접 만나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막 겉으로는 막 말을 심하게 해도 굉장히 리더십이 좋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아무튼 우리가 가족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오하는 감정 또는 혐오하는 감정을 나에게 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왼편 한백양 시인의 시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